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단기 사회복지학개론 김유경입니다. 자, 2025년 지방직 시험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번에 있었던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시험 문제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구나. 이게 교재에 여기에 이렇게 나왔었구나. 이런 거 저랑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넉넉한 점수로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최종 합격까지 열심히 달려가셔서 꼭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안타깝게도 내년 시험을 다시 기약을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처음으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회복지학개론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나왔고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해야 100점을 맞을 수 있을지 어떻게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아 내년 시험에서 정말 불안하지 않은 점수로 필기 합격선을 확 넘어버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채우는 밑바탕이 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한 총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들 대체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얘부터 보시면 네이버 이제 저희 카페에 응답하신 분들 중에 한 63%가 기출에 비해서 되게 어려웠다. 상당히 높은 분들이 난도가 높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4%는 기출보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풀만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출 수준이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10%밖에 없었고요. 그거보다 어려웠다라고 응답한 분들은 이렇게 합쳐서 전체 87%입니다. 이게 올해 국가직 그리고 작년 지방직에 비해서도 체감 난도가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시하신 분들 기준에서는 올해 지방직 시험은 최근 다른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었다라고 느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 입장이에요. 사실 기출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출과 필단화 이 두 가지만 중심으로 정말 그 외로 확장하지 않고 공부를 했어도 예를 들자면 20번, 14번, 9번처럼 기출 외에서 출제된 요 문제를 틀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출에 충실한 공부를 했다면 대략 한 85점 정도를 맞지 않았을까, 맞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 기본으로 마스터하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기출 변형이나 기출 확산 혹은 기출 외에 나오지만 내가 순발력 있게 접근을 하면 맞을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한 그런 융통성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하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자면 20번 문제 하나 정도를 찍어서 틀렸다 할지라도 나머지 19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을 때 95점까지 가능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 시험을 다시 대비하시는 분들은요. 자, 20번 문제는 사실 조금 운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시험 문제에서는 충분히 내가 맞출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근데 나는 왜 틀렸을까? 이 부분을 자기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암기불량으로 혹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필단화나 기출을 보더라도 답을 외우는 것 중심으로 했지 그 이면에 있는 스토리와 맥락을 내가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등등의 이유가 있어요. 혹은 잘못 읽었거나 시간 배분을 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여기서 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잘 확인을 해서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내년에는 진짜 여러분들 실력 발휘를 해서 정말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난도가 높았던 문제들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50% 이하의 정답률을 보인 문제가 2개예요. 20번 문제가 법정 기념일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100명 중에 32명 정도가 맞췄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한 70%가 이 문제를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가 헌법제 34조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는 단독 문제가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기출에서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소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지를 딱 읽었을 때 어머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헌법 34조에 없는 내용인데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읽었을 때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건 옳고 나머지 실제 규정을 여러분들이 이게 틀렸다라고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6%의 정답률을 보였고요. 대략 한 70% 정도가 또 요걸 틀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조사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국가직에서도 조사론이 나오고 지방직에서도 조사론이 나오는데 보통은 국가직 조사론이 조금 더 난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직에서도 조사론 문제의 난도가 높아서 정답률이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방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측정의 신뢰도 측정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실수를 하셔서 얘도 58%의 정답률을 보여서 대략 40% 정도가 이 문제를 틀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법정 연령을 물어보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소년법 등에서 소년, 아동, 청소년 연령을 각각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완전히 규출외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예를 들어 영유아 보육법에서 영유아 연령,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의 연령, 그리고 단독 문제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물어보는 기출문제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기출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시험에 소년법에 소년 연령이 혹여 나올까?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 연령이 나올까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아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당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정답률이 58%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59%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장애 유형인데요. 약간 치사하게 이전 같은 경우는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섞어놓고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올해는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가 있고 내부 기관 장애가 있는데 같은 신체적 장애 내에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대략 40% 정도의 오답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 오래간만에 조직이론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 조직이론이 많이 나왔던 것 같지만 생각보다 최근에 몇 년 동안 국가직, 지방직 모두에서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시험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의 혹은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더니 올해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이론 문제가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치를 챘어야 돼요. 국가직에서 오래간만에 나왔으면 지방직에서도 조직이론 문제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직이론 쪽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최근에 특히 강조가 되는 이론이 총체적 품질관리 이론입니다. 근데 이 총체적 품질관리 이론은 우리 공무원 쪽 기출문제에서는 딱 한 문장, 똑딱 한 문장, 사회복지 조직은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그 한 문장만 언급이 됐을 뿐이고 단독 문제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얘가 단독 문제로 14번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얘는 68%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2% 정도가 오답을 체크를 하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오답률이 높은 걸 1, 2, 3, 4, 5, 6순위까지 살펴봤는데 네이버 카페의 시험이 끝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토, 일, 월, 화에서 지금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응답하신 내용을 집계를 해봤을 때 네이버 카페에 응답하신 분들이 전체 20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한 건 20번 동일합니다. 그렇죠? 38%가 20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9번이에요. 법정 연령 문제 있잖아요. 자, 22%가 이게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14번 문제. 총체적 품질관리,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21%가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조금 퍼센트가 차이가 나죠. 17번 문제예요. 헌법제 34조 문제가 10% 어려웠다라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3번 문제 있잖아요. 측정의 신뢰도 문제가 사실은 오답률 기준으로 보면 탑3 안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문제가 어려웠다고 응답하신 분들은 2%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 문제 장애 유형 쪽 문제도 오답률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어려웠다라고 체크하신 분들은 1.2%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이게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거하고 실제 정답률이나 오답률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점수를 보시면은요, 입력하신 분들, 그러니까 4일 동안 입력하신 분들 기준으로 73.62점이에요. 근데 뭐 평균 자체가 중요하진 않죠? 상위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92.4%고, 상위 20%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평균 점수는 89.2점입니다. 올해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는 상위 20%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평균이 92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균 점수만 봐도 기본적으로 올해 국가직보다 올해 지방직이 조금 더 난도가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럼 1번부터 문제를 휘리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건 정답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5명은 맞았고 15명이 틀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생태체계는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지 않고 이론 혹은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자마자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답이 되면 이 문제는 되게 무식한 분이 출제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그분이. 자, 생태체계의 관점이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델은 없고요. 자, 클라이언트의 비합리적인 신념 혹은 인지의 오류 혹은 왜곡된 인지를 수정하는 것이 정서나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모델은 인지 행동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인지 행동 모델이다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적 질문 나왔어요. 자, 기본으로 클라이언트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 즉 열쇠를 갖고 있고 나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자세로 겸손하게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모델을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실천가의 기본적인 포지션을 알지 못함의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 있어요? 면담 전 변화 질문, 예외 질문, 기적 질문, 대처 질문, 적도 질문, 관계성 질문, 요런 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기적 질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오늘 밤에 주무시는 동안 선생님이 바라는 모든 변화가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무시고 계셔서 그걸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눈을 떠서 뭔가를 보면서 와, 기적이 일어났어.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네? 라고 알게 될 텐데 어떤 것들을 보면서 기적을 알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걸 기적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바라는 일이 일어났을 때 뭐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해결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기적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델은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바꾸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속한 개입. 어떤 경우에요? 위기 사례예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개입을 하는 걸 강조하는 건 위기 개입이고요. 위기 개입은 가장 대표적인 단기 개입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델 이름에 심리 혹은 정신이 들어가면 얘는 대표적인 장기 개입 모델이에요. 통찰, 심리,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신 역동 모델이나 심리사회 모델은 대표적인 장기 개입 모델로 얘는 신속한 개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단기 개입은요, 초점을 분명하게 해서 문제 해결 자체에 초점을 두도록 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모델이에요? 위기 개입 모델이다라고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 중심 모델 나왔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 하면 여러분들 뭐 키워드 어떤 것들이 떠올리세요? 리드와 앱스타인이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입니다. 그래서 어떤 접근을 한다?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개입에 뭘 강조한다? 책무성을 강조한다. 책무성이란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개입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특정 이론에 매이지 않는다. 그럼 뭘 기반으로 한다? 경험적 자료에 기초해서 개입을 한다. 그리고 철저히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동의한 문제에 기초해서 클라이언트와의 합의, 이거를 계약이라는 형태로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문제와 목표와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으로 클라이언트 인식, 클라이언트 동의,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다른 어떤 모델보다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모델이 바로
과제 중심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이고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에 이 20문제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걸 벌리지 않으시더라도요. 제 필다나 제 기본서 보셨으면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재에 충실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은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이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라는 내용. 필다나 144쪽에도 이거는 필다나 페이지고요. 기본서 상권의 249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이에요. 자,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평가하면 총괄 평가가 있고 형성 평가가 있지. 그다음에 효과성 평가가 있고 효율성 평가가 있지. 그다음에 효율성 평가에는 효율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투입 대비 성과를 비교하는 건데 투입과 성과 이 양쪽 편을 같은 동일한 가치, 어떤 가치죠? 화폐 가치로 놓고 비교하는 것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입 비용은 원래 화폐 가치로 얘기할 수 있죠. 이 프로그램 예산은 1,5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10명을 자활시켰어 라고 얘기할 때 10명이 자활된 성과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명을 자활시켰다면 한 명당 150만 원의 예산이 드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쪽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는 1,000만 원을 들여서 10명을 자활시켰대. 그러면 걔는 같은 성과를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보다 이쪽 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투입 비용은 돈 단위, 화폐 가치로 얘기를 하지만 성과, 10명의 자활을 돈으로 환산해서 비교하지는 않는 단위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한 명당 얼마의 예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비용 효과 분석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신 내용 중에는 메타 분석 이런 것도 있었죠. 메타 평가, 평가를 사후에 다시 평가하는 거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내용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은 효율성 평가 방법의 하나예요. 비용 편익 분석은 투입 비용과 성과를 양쪽 편을 동일한 화폐 가치로 둘 다 놓고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한다, 안 한다? 한다가 맞는 거죠. 그러면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정. 그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본다 해서 과정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형성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과평가는 뭐예요? 프로그램의 성과, 혹은 프로그램의 결과, 혹은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지. 그럼 효과나 성과나 결과의 타겟은 뭐예요? 목표를 달성했는가? 프로그램이 원래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을 성과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성과평가, 내지는 결과평가, 내지는 효과, 혹은 효과성 평가, 혹은 총괄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형성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과와 비용을 비교한다라는 것은 비용과 성과는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효율성 평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과정평가는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또 필다나 페이지를 보시면, 필다나의 10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암기 팁에서요. 비용 편익 분석은 투입과 산출 혹은 투입과 성과를 양쪽 편 모두 화폐 가치로 환산. 그래서 양쪽 편 동일한 화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라. 투입과 성과 모두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비교하는 건데 얘 진짜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 형태 있잖아요. 현물이냐 현금이냐, 그 다음에 걔네를 절충한 바우처냐 혹은 기회냐 권력이냐. 이
급여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뭐죠? 현물 급여는 뭐가 좋다? 목표효율성이 좋다. 그래서 목표물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목표효율성은 현물.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목표효율성이 높다라는 것은 실제로 정책 목표에 준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급여 오남용을 예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전 시험에서는 계속해서 현물급여는 목표율성이 좋다. 정책 목표를 최적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수급자의 급여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진짜 정책 목표로 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현물급여의 특징입니다. 근데 현금급여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급여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일단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결정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고 무제한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효용 혹은 만족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통장에 이체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전달 과정이 굉장히 심플해요. 이렇게 행정 절차가 심플하고 행정 비용이 덜 드는 걸 운영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돈이 내 통장에 꽂히는 걸 아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수급 과정에서 내가 수치심을 느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 돈이 내가 번 돈인지 누구한테 받은 돈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 과정에서도 사용 과정에서도 낙인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현금의 장점인 거죠. 운영 효율성이 높다, 결정권을 보장한다, 낙인이 적다. 이것은 다 현금의 장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기 전에 필단화에서 현금의 장점에서 결정권을 존중한다, 낙인을 유발하지 않는다,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책 목표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 즉 오남용을 통제할 수 없는, 방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 게 현금의 단점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는요, 법과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보편적인 모든 국민을 위한 좀 더 거시적인,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이걸 이상적인 혹은 이념적인 이런 지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모든 국민들, 이걸 포괄적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혹은 총체적이다, 혹은 전체적이다, 보다 더 적극적이다, 사전 예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사회복지하고 관련되는 거고요. 사회복지는 개인보다는 전체 사회를 타겟으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사업은요, 클라이언트들, 즉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이나 지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사후적이고 개별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문제에 필요한 뭐가 있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거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실천 활동을 얘를 사회사업이라고 하고요. 근데 전국민 대상의 법과 제도를 관심 있어 하는 사회복지에 비해서 얘는 좀 더 미시적이고 혹은 사후적이고 조금 더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개별적이고 보다 더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불특정이 아니라 특정한 클라이언트를 타깃으로 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모두 다 필요한 기본적인 건 사회복지하고 관련이 되고요. 개별적인 건 사회사업하고 관련이 됩니다. 사회사업은 미시적,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거시적이죠. 그 다음에 사회사업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보다 더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을 합니다. 이것을 이상적 혹은 이념적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자리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3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사회복지는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지만 사회사업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바람직한 인간, 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초점을 둡니다. 자, 이 문제도요. 우리 필단화 10페이지를 보시면 이상적이다, 이념적이다 같은 거예요. 실천적이다,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 바람직한 사회, 바람직한 인간, 전체적이다, 개별적이다 다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로마니시엔이에요. 1971년에 로마니시는 현대 산업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예전의 사회복지는 이랬는데 요즘 사회복지는 이래요 하면서 사회복지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총 7개의 변화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옛날에는 그냥 특수한 개개인이었지만 보편적인 국민의 권리로,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자선활동 중심이었지만 1971년이면 아직 석유파동 오기 전에 복지국가가 완전 피크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개입, 복지국가가 가장 발달한 시기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선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공공의 지원으로, 그 다음에 예전에는요,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걸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죠? 최적이라고도 하고 적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요, 어려운 사람 하나하나를 도와주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더 나은 사회 혹은 더 평등한 사회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사회 뭐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한다. 사회개혁을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옳게 서술이 된 건 4번입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필다나 15페이지를 보시면 옛날에는 특수, 지금은 보편, 옛날엔 최적, 지금은 최적이나 적정, 옛날엔 개인 변화, 지금은 사회개혁, 옛날엔 민간 지원, 지금은 공공지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볼게요. 서구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베버리지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1942년. 그 다음에 보편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삶이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사회보장의 목표,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하자. 이걸 뭐라고 하죠? 국민 최저선의 구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최저선의 보장 혹은 구현 혹은 달성, 이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 보장 시스템을 국가가 구축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모든 국민이, 즉 보편주의, 그래서 최저선, 국민 최저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보장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골자로 하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라는 의의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암기했던 것은 우리 영국 사회가 맞서서 싸워야 될 5대 약, 뭐가 있어요? 빈병, 무지, 나불 해서 빈곤과 질병과 무지와 나태와 풀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그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회보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회보험의 6대 원칙으로 우리가 암기하라고 할 때는 적정, 행정, 분포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적절해야 돼요. 뭐가? 급여가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시할 것. 정액 급여입니다. 소득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보험료를 낼 것. 행정통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걷고 그 다음에 급여를 지급하는 걸 단일한 청구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뭐죠? 소득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받자. 그 다음에 전체 국민들 보편주의 지향하는데 다양한 속성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6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포는 뭐죠? 포괄하자. 뭘 포괄해요? 모든 국민을 포괄하자.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자라는 사회보험의 6대 원칙을 얘기했던 것도 최근 시험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이렇게 사회보험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자, 보건, 고용, 수당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포괄적인 보건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자, 고용, 완전 고용 실현해야 되고, 수당이에요. 아동수당, 가족수당 제도가 마련이 돼야 함. 이렇게 얘기했던 게 베버리지 보고서예요. 베버리지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의 핵심 목표는 뭐다? 보편주의의 실현. 그리고 국민 최저선의 달성에 있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천 이념, 이 실천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었나라고 얘기할 때 박애정신이라든지 인도주의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사회진화론, 박애, 인도주의 그리고 사회진화론 혹은 사회적 다윈주의가 나오면 얘는 자선조직협회에 영향을 준 이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보관운동도 자선조직협회도요, 중산층들이 빈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계층이 빈민계층이 주도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중산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선조직협회는 중산층의 여성들이, 중년의 여성들이 중심이었고, 인보관운동은 중산층 중에서도 의식 있는 혹은 진보적인 지식인들, 대학생이나 교수나 학자나 혹은 종교인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애정신 땡입니다. 빈민계층이 주도했다 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틀려요. 그치만 나머지는 맞아요. 인보관운동은 빈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빈민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박애정신과 빈민계층 주도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2번을 아웃 시켜야 돼요. 자, 비스마르크는 언제? 1883년, 4년, 9년에 각각 질병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그리고 노령 및 폐질연금을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왜 비스마르크가 왜 사회보험을 도입을 했는가? 그 당시에 독일은요, 영국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로 산업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100년에 걸쳐서 서서히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속도의 산업화를 이루면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다치고 죽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산재 문제들이 산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못 살겠다! 타도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의 어떤 나라들보다 독일은 사회주의 사상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지배계층인 자본가 계급이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탄압을 하는 거죠. 사회주의자 진압법 혹은 탄압법을 만들어서 채찍을 들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면서 근데 계속 집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한쪽으로는 회유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당근과 채찍. 이쪽이 당근이죠. 예, 당근과 채찍. 혹은 사탕과 채찍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탄압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게 뭐다? 사회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회유책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얘는 맞는 얘기고요. 19세기 후반 1883년부터 도입을 했기 때문에 19세기 후반 이 시기도 맞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요. 협회에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빈민들을 모두 다 도와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 신청을 받으면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우회방문원이 일단 구제 신청을 한 그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자산조사도 하고 평판조사도 해요. 두루두루 조사를 하고 온 다음에 이 우회방문원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선조직협회에서 사례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줄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만 도왔던 거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도울까를 여기서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우회방문원이 가서 그 집 가서 지원 활동을 했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빈민과 자격 없는 빈민, 어떤 자격이죠? 구제를 받을, 원조를 받을,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를 구분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하고 관련해서도요. 자, 인보관이나 자선조직협회는 빈민이 주도한 게 아니라 둘 다 중산층의 빈민을 지원했던 형태다라는 내용 필다나 22쪽에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은 그중에서도 특히 의식 있는 대학생이나 종교인이나 지식인들이 활동을 했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다양한 교육사업 제시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제받을 가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선조직협회는 빈민을 구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박애사상의 영향을 받은 건 자선조직협회라는 거 필다나 구석구석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버리지 보고서는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보장을 통해서 뭘 구현하고자? 국민 최저선을 구현하고자 했다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이 왜 사회보험을 도입했는가 하고 관련해서 자, 독일은 가장 강한 사회주의 운동이 유럽에서 행해진 국가였으며 이 사회주의 활동이 독일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당근과 채찍 정책에 여기 당근과 채찍 정책 있잖아요. 사회보험은 일종의 당근, 그 다음 채찍은 사회주의자 진압. 이런 식으로 그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했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7번입니다. 사실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는 기출에서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낌 별로 없는 것 같죠? 93%가 맞췄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시발점은 뭐예요? 해결해야 되는 사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이슈가 됩니다. 막 언론 보도를 타고 그래 그거 뭔가 해결이 필요해. 이게 공론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부가 뭔가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안을 다뤄보자. 뭐 이러면서 이걸 정부 의제 혹은 정책 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인 의제로 올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나 방법, 정책 대안들을 모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대안들의 효과, 효율성, 편익 이런 것들을 막 따져본 다음에 이게 낫겠다라고 정책을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회 문제가 생겼고 공론화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책 대안들 중에서 이거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가 다나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내용도요. 필다나 209페이지에 사회 문제가 형성이 돼서 이슈화가 되면 정책 의제 혹은 정책 어젠다가 형성이 되고 정책 대안들을 형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8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기본적인 문제죠. 공공부조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 원칙은 사실 보충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전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사실 보충성이 가장 주인공이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90%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어요. 우리가 보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다 몽땅 주는 게 아니라 개별 가구가 자신들의 소득이나 자신들의 재산이나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근로를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려보고 그래도 안 되는 만큼 요만큼을 급여로 보충을 해준다. 급여로 보충을 해준다. 이거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보충급여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공공부조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전제 조건으로 모든 자원,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재산이나 소득이나 근로활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라.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기본원칙으로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만큼만,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을 급여로 지원을 한다. 이게 보충성의 원칙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거고요. 이 다음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부조의 핵심 원리인 보충성 원리하고 연관해서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건 뭐죠? 이건 기출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뭘 유발할 수 있다? 빈곤 함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평등의 유형 있잖아요. 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 그 다음에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충성의 원리 혹은 공공부조가 가장 연결이 되는 건 뭐예요? 결과의 평등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를 바라요. 예를 들자면 선정기준이 200만 원인데 우리 집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있는데 A라는 집의 소득인정액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은 100만 원을 급여로 받습니다. 근데 B라는 집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은 50만 원을 급여로 받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를 합한 돈이 100 더하기 100은 200이고 150 더하기 50은 또 200이잖아요. 결과가 같아져요. 자, 그래서 보충성 원리와 관련이 되는 건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결과의 평등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 공공부조제도의 원리하고 관련이 되는 필다나 264쪽에 보충성의 원리, 보충급여의 원리해서 소득이나 재산이나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급여로 보충 혹은 지원한다. 근데 얘는 빈곤 함정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기법에서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이 문제를 조금 완화하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필다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률상 대상자의 연령 기준이 다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1번하고 4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문제의 답을 2번이나 3번으로 찍으면 절대 안 되죠. 아동복지법상 아동,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있잖아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둘 다 똑같이 18세 미만입니다. 요건 사실 우리 상식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연령은 단독 문제로 이미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걔는 9세 이상 24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0년에 제정이 된 자, 이 청소년 기본법은 91년에 제정이 됐잖아요. 2020년에 기본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청년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청년의 연령은 이렇게 나오면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은 이미 기출에 나왔으니 이건 알고 있을 테니 거기다 10만 더하라. 그래서 19세 이상 34세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 기본법 그리고 청년기본법상 청소년과 청년 연령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 그다음에 이제 민법에서도 성인을 규정을 할 때 19세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모두 얘도 둘 다 1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은요, 청소년은 어디로부터 비행이나 일탈 같은 데에서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범죄하고 조금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범죄하나 일탈하고 관련이 될 때에는 19세 미만, 요렇게. 근데 여기는 소년이라 얘기하고 얘는 청소년이라 얘기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본서 학원의 234쪽을 보시면 필다나에서는 274쪽과 281쪽에서 연령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동복지법에서도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양특례법이나 한부모 가족지원법도 아동복지법과 동일한 아동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상 영유아 연령은 최근에 바뀌어서 7세 이하 취약 전 아동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돌봄 지원법의 아이 연령은요. 이거는 드림스타트의 그 지원 연령하고 같죠. 12세 이하. 12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 그 다음에 민법에서도 미성년을 19세 미만, 소년법에서도 소년을 19세 미만, 형법에서 미성년은 14세 미만 이런 식으로 규정이 아동과 청소년 관련된 이 연령이 조금씩 법마다 다르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이에요. 지역사회복지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모델입니다. 자, 그중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나와요. 그럼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나오면 뭐죠? 가장 키워드는 주민의 뭐죠?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의 능력 혹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자. 그래서 누가 문제를 해결해요? 전문가인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그래서 이것을 자조라고도 얘기하고 자주적으로라고도 얘기하고 주체적으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자발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때 실천가의 역할은 뭐예요?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역량 강화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역량 강화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죠. 그래서 교육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역할 중에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조력한다 해서 조력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가이드만 주고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 안내자라고도 얘기하고 뭐 촉진자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토착적 지도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체적인 토착 지도자를 양성해낼 수 있도록 이런 걸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목표를 과정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 자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자체를 강조할 때 과업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과정 목표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서로 바뀌어야 맞는 거죠. 과업 목표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 계획 모델이다라고 바꾸셔야 돼요. 지역 주민, 그 다음에 자조,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협력해요. 합의하고 상호작용해요.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자, 얘는 사회
계획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옹호자, 중개자, 중재자, 협상자 뭐 이런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행동 모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기본서 28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키워드 쭉 나와 있죠. 주민의 참여, 주민들 스스로, 그 다음에 자조를 강조하고 과정 목표를 강조하고 주민 참여 강조하고 토착적 지도력을 개발하고 키우는 걸 강조하고 교육을 강조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천 모델들을 쭉 비교하는 표에서 이거 뭐 필단화에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도 동일한 표가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안내자, 조력자, 조정자, 그 다음에 교육자, 촉매자, 역량 강화자 역할을 하지만 옹호자 역할은 사회 행동 모델에서의 실천가 역할이다라는 걸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사정도구예요. 우리 사정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계도가 있고 생태도가 있고 가족 조각이 있고 소시오그램 사회도가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도표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대표처럼 쫙 작성하는 생활력 도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구가 있는데 이번에는 생태도 에코맵에 대해서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생태도의 에코는 뭘 얘기하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혹은 혹은 외부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우리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때 상호작용은 자원 혹은 정보의 교환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고 받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가족이 주변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과 관계를 갖는지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걸 생태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보면서 가족이 가족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어떤 자원을 얼마만큼 주고 받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만약에 너무 필요한 자원을 지역 주민, 그 외부 환경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면 이런 사회적 관계망을 좀 확충을 해주는 개입을 해야 되겠네 라는 개입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개입을 한 후에 실제로 그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전에 비해서 개선이 됐는지를 또 다른 생태도를 그려서 다시 확인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근데 1번 여러 세대, 세 글자로 줄이면 다세대가 됩니다. 다세대에 걸친 관계 양상과 반복되는 모종의 패턴,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삼각관계,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사정도구 뭐예요? 가계도죠. 가계도는 누가 개발했다?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의 창시자인 머레이 보엔이 개발한 사정도구입니다. 그래서 기억은요, 가계도라고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 생애 사건이에요. 생애 사건 나오자마자 우리 머릿속에는 생활력 도표가 떠올라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몇 년도에 몇 살이었는데 어디서 살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몇 살이었는데 어디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주요한 사건들을 생애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을 연대표처럼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거로부터 지금 이 문제까지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달되어 왔는가를 확인하기가 딱 좋은 게 뭐죠? 이 생활력 도표예요. 생애 사건이 클라이언트의 현재 문제에 어떤 흐름 속에서 영향을 미쳤는가 파악하고 싶을 때는 생활력 도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니은 디귿은 생태도, 얘는 생활력 도표, 얘는 가계도.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즉 3번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요, 우리 필단화에 보시면 다세대, 2, 3세대 이상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패턴을 이해할 수 있고, 생태도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고, 생애 동안 발달한 사건이 지금 현재의 문제로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는 생활력 도표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이에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우리 장애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신체적 장애, 하나는 정신적 장애입니다. 자, 그 중에서 신체적 장애는 어떻게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외부 신체 기능 장애를, 외부 신체 기능 장애를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시청 안에 지뢰밭이 있어요. 시청 안, 시청 안은 이렇게 외우세요. 어는 지뢰밭.
지뢰밭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고 청각장애가 있고 안면장애가 있고 어장애가 있고 지체장애가 있고 뇌병변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얘는 외부 신체기능장애예요. 올해 지방직 시험이 이상하게요. 이게 다 2개씩이에요. 보통 이렇게 3개도 있고 1개도 있고 막 그러는데 기억니은이 이제 2개씩이 맞아요. 그래서 2개가 맞는 순간 그냥 답은 기억니은 1번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뇌전증 장애교 호흡기 장애는 어떻게 되죠? 얘는 내부기관 장애죠. 내부기관 장애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심신간호를 위해서 장애 좋은 요구르트 내줘요. 예, 내줘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애, 그 다음에 장루, 요루 장애, 그 다음에 뇌조요는 뇌전증 장애. 그래서 뇌전증 장애하고 이거 호흡기 장애, 얘는 신체적 장애 중 내부 기관 장애에 해당합니다. 자, 요것도요, 뭐, 기본서, 그리고 필다나 둘 다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외우기 쉬우라고 시청, 안, 은, 지, 레밭. 그 다음에 심신간호 위에, 간호 위에 장애 좋은 요구르트 내줘요. 순서대로 제가 바꿔서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예, 제가 암기 팁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학개론 진짜 암기해야 기본으로 실수를 줄이고 점수를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어나 영어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에 제일 좋은 방법도 암기하는 거예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측정의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측정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있어요. 신뢰도는요, 같은 대상을 측정한 값들 사이에 일관성을 얘기합니다. 이 일관성을 무엇으로? 자, 이 값이 높으면 어머 이 값도 높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상관관계라고도 얘기하고요. 상관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높은지 이 상관관계를 확인해 주는 계수를 상관계수라고 통계 분석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우울증을 만들어 놓고요. 우울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우울증 점수가 아까도 높았는데 그 다음에 측정해 보니까 또 높아요. 같은 사람을 측정한 값이 뭔가 일관성 있게 나오잖아요. 이거 아까도 높았는데 지금도 높네. 아까는 낮았는데 지금도 낮네. 이런 걸 우리가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통계 용어로 얘기하면 상관관계가 높다. 어머 상관계수가 높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요. 측정의 정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 개념의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을 했는가. 정확성. 예를 들어 내가 몸무게를 측정을 할 때 실제 60kg인 사람을 측정한 측정치가 60kg가 제대로 나와야 얘는 정확하다,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번 측정값들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적 오류가 나왔는데 측정의 오류, 측정 오류라고 얘기를 하죠.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체계적 오류, 하나는 비체계적 오류. 이 비체계적 오류를 뭐라고 또 불러요? 무작위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체계적 오류가 떨어뜨리는 건 타당도다. 그래서 우리가 체다 치즈 떠올리라고 얘기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체다 치즈를 떠올려서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가 떨어져요. 체계적 오류는 뭐예요? 내가 실제로는 60kg인데 측정값이 자꾸 50 오류잖아요. 근데 50 아주 일관된 오류를 보이고 있어요.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오류는 오류인데 일관되게 나타나는 오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일관되게 나타나니까. 근데 내가 60인데 50이래요.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 오류가 있다라는 건 일관성, 즉 신뢰도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정확하지 않아서 타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비체계적 오류 내지는 무작위적 오류는 들쑥날쑥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비체계적 오류 자체가 자꾸 같은 사람을 측정해도 왔다 갔다 지 맘대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일관성이 없어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적 오류가 낮으면 신뢰도는 높아지고 무작위적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건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얘가 있다면 얘가 낮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질문 문항을 명확하게 작성을 하고 모호성을 줄여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읽었을 때는 이게 조금 이런
이런 질문인 것 같고, 이번에 읽으니까 이게 또 이런 질문인 것 같고, 같은 텍스트가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면 응답할 때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도 동일한 의미로 전달이 되도록 명확하게 작성을 해요. 일관된 응답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재검사법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뢰도를, 어떤 측정 도구가 신뢰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법법, 크롬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요, 상호 관찰자, 혹은 뭐 관찰자 간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죠. 상호 관찰자 혹은 관찰자 간 신뢰도, 그 다음에 검사 재검사법, 그 다음에 대안법, 그 다음에 반분법, 이렇게 해서 법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크롬바의 알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기할 때는 내 친구 관제가 대빵 커. 그래서 관제 대빵 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관제 대빵 크. 이게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기본으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데 사람을 측정한 값들이 얼마나 일관된가를 알기 위해서요. 관찰자 간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 대상을 이 사람도 관찰하고 저 사람도 관찰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럼 같은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측정값과 이 사람의 측정값이 나올 텐데요. 동일 대상에 대한 이 측정값이 일관되는가. 이쪽이 높으면 이쪽도 높고 이쪽이 낮으면 이쪽도 낮은지를 보는 건 이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재검사법은요. 같은 사람을 한 번 측정을 하고 시차를 두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측정을 해서 이때의 측정값과 이때의 측정값이 같은 사람을 측정했는데 일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검사해보고 또 검사해보고 비교를 하는 것은 검사재검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안법 혹은 복수양식법 혹은 평행양식법 내지는 유사양식법이라고 다양하게 불리죠. 이건 뭐예요? 같은 사람을 이 도구로도 측정을 하고 이 도구로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두 도구의 문항은 서로 달라도 이들이 측정하는 개념은 동일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동일 개념을 측정하는 되게 유사한 측정 도구를 둘 다 응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측정한 값이 이 사람에 대해 생길 텐데 이가 높으면 얘도 높은지, 즉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을 대안법, 복수양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두 명이 관찰하는 것도 귀찮고요. 두 번 관찰하는 것도 귀찮고요. 아니 비슷한 도구를 찾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두 명 아니고 한 명이 그냥 한 도구 내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나온 걸 우리가 반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게 1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얘를 5문항 각각 채점을 해서 이 값들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반분법은 반타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쪽 반쪽과 이쪽 반쪽에 측정 값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한 신뢰도 개수를 산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요. 모든 반분 개수를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동일한 단일한이죠. 단 하나의 신뢰도 개수값을 산출하는 걸 크롬바 알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뢰도 개수라는 건 얘네들이 막 2명, 2번, 2개의 도구 다 귀찮아서 나온 게 얘거든요. 근데 재검사법에서 크롬바의 값을 통해서 신뢰도를 확인한다. 이거는 마치 크롬바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검사법이 나올 때 이거 활용해서 해야지 이런 것처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검사 재검사법에서는요. 동일 대상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점에서 측정한 값들 사이에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시점에서 측정한 동일 대상의 측정 값들 간의 상관계수를 통해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걸 어떻게 고쳐야지 맞는가 이거를 모르더라도요. 신뢰도 확인 방법이 어떤 식으로 발달되어 왔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말이 되는 방법이 말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단화에 보시면 재검사법은 동일 대상을 반복 측정한 값들 간의 상관계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크롬바 알파는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스위스가 제시한 총체적 품질 관리의 원리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총체적 품질 관리는요. 누가 만족할 때까지? 고객.
클라이언트가 만족을 넘어서 감동할 때까지 누가? 조직을 구성하는 전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무엇을 위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서비스 질의 궁극적인 평가자는 누구다? 고객님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요. 관리자도 아니고요. 고객 혹은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디귿은요. 답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에요. 니은이 맞고 틀리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서비스가 변이성이 크다라는 건 들쑥날쑥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어떨 땐 같은 메뉴를 시켰는데 어떨 땐 맛이 되게 좋다가 어떨 땐 되게 막 식은 음식이 나오다가 들쑥날쑥해요. 그럼 이게 고품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서비스의 변이성이 클수록이 아니라 일관될수록 예, 그쵸. 통일성이 높을수록 고품질 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건 틀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품질 서비스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라고 얘기를 해서요. 조직 내 팀의 협력에 따른 결과이다.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하학원의 36쪽 총체적 품질 관리 쪽을 보시면은요. 자,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 팀워크를 강조한다라는 거. 서비스 품질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클라이언트 고객님이라는 거. 근데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상 사회복지는 우리가 개별화된 서비스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통일시켜서 이거를 획일화시켜서 이렇게 통일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성과 평가를 해야 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뭐가 더 성과가 높고 낮고 이런 걸 판단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의 총체적 품질 관리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래요? 개인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마다 다르고 개별 상황마다 다르고 이런 특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기출에 나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때는 고품질을 따지기가 참 힘들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금 81%가 맞으셨는데요. 20%에 해당하신 분들은 진짜 기출을 너무 부실하게 보신 거예요. 이거는 거의 같은 문제가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거 공부하지 마세요. 기출을 정확하게 마스터를 하시는 데 집중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된 다음에 다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청소년 복지시설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자치회 쉼터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앞에 청소년 다 들어갑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그리고 청소년 쉼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치회 쉼터예요. 여기에는 회복지원시설이 들어가야 되고요. 수련관이나 수련원은 얘네들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아니라 청소년 활동진흥법상 청소년 활동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을 제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필다나 281페이지에 자치회 쉼터 이렇게 외우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청소년 활동진흥시설에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수련원이 들어간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번. 이것도 되게 기본적인 문제예요. 아까 우리가 측정기 신뢰도 그리고 확률 표집에서 올해 시험 문제에선 조사로는 2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표집은 굉장히 쉬운 수준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집 방법은 크게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으로 구분을 하는데 확률 표집은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뭐죠? 단, 체, 집, 중 이렇게 외워놓고 얘만 층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집락 혹은 군집 표집이라고도 얘기하죠. 층화 표집이에요. 자, 그래서 층화 표집은 확률 표집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은요. 우리 동네 편의점 누나가 너무 예뻐.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 편의점 누나를 너무 좋아해. 편의 눈알이에요. 편의 눈할.
자, 그래서 편의 표집이 있습니다. 의도적 표집 혹은 의도가 있다 해서 유의 표집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눈덩이 표집이 있고요. 할당 표집이 있습니다. 유의 표집, 눈덩이, 편의 표집은 다 비확률 표집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는 뭐 기본서나 필단화 다 있고요. 단체 집중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암기만 하면 보자마자 답을 찾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그냥 외우셔야 돼요. 헌법제 34조는요. 사회복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상위에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을 다 외우라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헌법은 제34조 아셔야 되고 그 다음 헌법 제10조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10조에서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 의무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권이 이제는 우리 시험에도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자, 헌법 제34조는요.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6항. 그러면 여기는 1항하고 2항은요. 국민은 권리가 있어요. 국가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예요. 그러면 어떤 의무가 있죠? 사회보장,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국가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1962년 처음으로 들어갔고요. 얘는 1980년에 군부정권이에요. 신군부정권, 군부정권에서 각각 야, 놀라지 마. 내가 사회보장 해줄게. 놀라지 마. 사회복지 해줄게.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3, 4는 뭐예요? 복지입니다. 자, 누구의 복지예요? 청소년의 복지, 노인의 복지, 여자의 복지 향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보호예요. 그럼 여기는 뭐죠? 신체 장애자. 생활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살기 힘든 사람들 국가가 보호해 줄게.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재해.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 복지, 증진. 그 다음에 노인의 복지, 청소년의 복지, 그 다음에 여자의 복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 맞는 거거든요. 얘는요, 없어요. 무슨 책임 이런 거 없습니다. 4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헌법 제34조 필단화 제242쪽을 보시면은요, 방금 얘기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 의무, 여자의 복지, 노인의 복지, 청소년의 복지, 신체장애자나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보호해줄게.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게. 이렇게 해서 보호, 복지.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에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는요. 고려시대의 기관이 아닌 거 해서 그때는 답이 4창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올해 2025년 지방직에서는 이번에는 조선시대의 구빈기관이 아닌 것, 이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2022년 고려시대의 사창이 그때 오답이었고 나머지 옳은 내용 중에 제2보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근 기출을 잘 확인하셨다면 제2보는 그때 고려시대의 기구로 옳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제2보는 일단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제2보죠. 이게 18번은 2번 제2보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가 잘못됐네. 여기가 제2보가 되는 거고, 제2보고 지금 이게 해민서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제2보예요. 제2보는 고려시대의 제도에 해당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상평창, 의창은 고려와 조선 모두에 해당되는 제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민서하고 활인서는 의료기관이에요. 그렇죠? 의료기관인데 조선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죠. 근데 이제 고려의 의료기관으로 대표적인 것은 동서대비원. 고려는 불교국가라서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사랑을 동쪽과 서쪽에서 해서 단순히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라 현녀병자들 오갈 데 없으면 먹이고 재우는 시설 역할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조선 초반에는 동서대비원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얘가 동서 활인서로 바꿨다가 나중에 이제 활인서, 그 다음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해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해민서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해민서, 활인서는 둘 다 조선인데요. 해민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2025년
고려시대의 기관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해민국이 얘는 약국이에요. 그 다음에 해민서가 이거는 일종의 병원 기능이거든요. 근데 해민이 둘 다 들어가 있는데 얘는 고려시대에 해당하고 얘는 조선시대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2022년 지방직 시험에도 언급이 됐고 얘는 지금 2025년 지방직 시험에서 또 언급이 됐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한 문제 아래 같이 나왔을 때 해민국이 어디 거고 해민서가 어디 거더라? 헷갈릴 수 있어요. 해민국은 고려, 해민국이니까 고려 이런 식으로라도 외워두세요. 그렇죠? 예, 해민국은 고려, 그 다음에 해민서는 조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제가 고려는 해민국, 조선은 해민서에서 필단화 34쪽을 보시면 고국, 조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려는 해민국, 조선은 해민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의 제위보는 빈민구제사업과 이재민 구제사업을 담당했던 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핑커스 미나는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요소 4체계를 얘기했어요. 자, 변화매개 체계는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기관도 변화매개 체계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변화매개 체계에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서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해서 이 변화매개 체계의 도움을 받기로 한 그 사람을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변화매개 체계가 개입을 통해 영향을 끼칠 혹은 변화를 시킬 그 대상을 우리가 표적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변화매개 체계가 같이 상호작용 혹은 협력하는 대상을 행동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3, 4는 모두 맞는데요. 클라이언트 체계는 잠재적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모든 지역 주민 아니에요. 우리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나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은 모두 다 클라이언트야. 이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 중에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래 좋아 도와줄게 도움을 서로 받기로 약속한 그 사람이 클라이언트 체계입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아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서비스를 받기로 동의하는 사람들 혹은 도움을 요청하여 변화매개 체계, 변화매개인의 사회복지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을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한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사회복지 관련 기념일과 그 근거 법률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만 모두 골라라. 이게 이제 가슴 아프게 32%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그런 버스 정류소에 입양하고 관련된 막 큰 글들이 막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입양의 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일단 청소년의 날 있잖아요. 5월 5일은 아동복지법상 법정기념일이에요. 어린이날이죠. 5월 8일은 노인복지법상 법정기념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럼 5월 달에 이런저런 날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게 청소년기에 있잖아요. 아이 저는 어린이 아니에요. 어린이날 대상이 아니라고만 얘기를 했지. 아 나는 청소년의 날 대상이에요. 엄마 나 청소년의 날이니까 나 뭐 사줘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청소년의 날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면 5월 어딘가에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는 성년의 날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청소년의 날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의 날은 없습니다. 만약에 청소년의 날이 있더라도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아니라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을 했겠죠.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의 날을 규정하라고 있어요. 5월 15일 우리는 스승의 날 혹은 세종대왕님 생일로 알고 있잖아요. 그 5월 15일이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정의 날입니다. 입양의 날은 입양특례법에서 지금은 이제 입양특례법이고 7월부터는 이게 국내 구별입양법으로 법이 바뀌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귿을 뺀 나머지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도 필단화에도 법정기념일만 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념일로 입양특례법의 입양의 날,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정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5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의 날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쏟아부었던 이 노력이 꼭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기를. 근데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걸 채워서 내년 시험 다시 도전하리라 라고 다부진 마음으로 출발선에 다시 쓰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성실하게 채워서 내년 시험에서는 아주 넉넉하게 불안하지 않은 점수로 필기 합격 단연코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 시험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를 맺기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